하늘이 그 사람을 크게 쓰려 하면 먼저 마음을 괴롭힌다. 이 말은 2000년 전 맹자가 남긴 문장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진실을 담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이다. 힘들 때, 막막할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묻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원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이불 속에 조금 더 있고 싶고, 힘든 일은 피하고 싶고, 불편한 관계는 멀리하고 싶다. 이건 본능이다. 우리 뇌는 애초에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른다. 뇌는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로 하루를 버티려 한다. 그래서 익숙한 길을 걷고, 익숙한 음식을 먹고, 익숙한 사람을 만난다. 변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육을 예로 들어보자. 운동선수들은 왜 매일 땀을 흘리며 훈련할까?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만 자란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 할 때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긴다. 그리고 이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강해진다. 만약 누군가 소파에 누워 편안하게만 지낸다면 그 사람의 근육은 점점 약해진다. 쓰지 않는 근육은 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줄여버리기 때문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뇌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변화는 자극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든다. 편안한 일상 속에서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는다. 그저 기존의 회로를 따라 자동으로 작동할 뿐이다. 어린아이가 걷기를 배우는 과정을 떠올려보자. 아이는 수없이 넘어진다. 엉덩방아를 짚고 무릎이 까지고 때로는 울기도 한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그만하자, 위험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넘어지는 것이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이의 뇌는 넘어질 때마다 균형을 잡는 법을 학습한다.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익힌다. 만약 누군가 아이를 항상 안고 다니며 넘어지지 않게 보호한다면 그 아이는 결코 걷지 못할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 배고프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추우면 난방을 켜고, 심심하면 영상을 본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부터 장작을 모아야 했고, 먹을 것을 구하려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해야 했다. 지금은 그런 수고가 대부분 사라졌다. 이것은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편안함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정작 편안함 속에 오래 머무르면 불안해진다. 아무 도전도 없는 삶은 의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너무 쉬운 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너무 편한 관계만 유지하면 공허해진다. 당신은 지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나를 바꿨다. 어떤 이는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서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큰 병을 앓고 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삶의 소중함을 비로소 느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Post Traumatic Growth, 줄여서 PTG라고 한다. 상처를 받은 후에 오히려 성장한다는 뜻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 현상을 관찰해왔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 전쟁을 겪은 사람들,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힘든 경험 이전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었고,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졌으며 인간관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나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누군가는 더 강해지고 누군가는 더 약해진다.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태도였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과를 결정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끝으로 보는 사람과 시작으로 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뇌과학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적당한 수준일 때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집중하게 만든다. 시험 전날 밤, 마감 직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평소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코르티솔 때문이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길어지거나 강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오히려 뇌를 손상시킨다.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축소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준이다.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최적 스트레스 수준이라고 부른다. 마치 운동할 때와 같다. 너무 가벼운 무게를 들면 근육이 자라지 않고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면 다친다. 딱 적절한 무게. 조금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무게를 들 때 근육이 자란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런 적절한 불편함조차 점점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조금만 힘들어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불편한 대화는 피하고 어려운 일은 미루고 힘든 관계는 끊어버린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든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졌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시를 몰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을 버텼다. 빚을 다 갚고 나서 그는 다시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버텼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때는 버티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버티다 보니 뭔가 단단해지더군요. 이제는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3번 정도 면접에서 탈락하자 그는 취업 준비를 그만뒀다. 나한테는 안 맞나 봐 라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굳혔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다. 또 다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의 극복에서 온다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편안함과 혼동한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무료하고 공허해 보인다. 인간의 뇌는 도전을 원한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연구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가 수천 명을 인터뷰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다. 쉬운 일을 할 때도 너무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아니었다. 딱 조금 어려운,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도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낀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런 도전의 기회를 점점 줄이고 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다.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힘든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남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었다. 바로 버티는 힘이다. 버티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작은 불편함을 견디는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추운 겨울 아침,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경험,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경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는 경험.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정신적 근육을 만든다. 반대로 모든 불편함을 회피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약해진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피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멈춘다. 뇌는 이런 패턴을 학습한다. 힘든 일은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피학습이라고 부른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면 당장은 편하다. 그래서 뇌는 회피 보상으로 학습한다. 하지만 이 학습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게 된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이 약해진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과 같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관찰된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이런 일을 맡지 않는다며 빨리 포기한다. 상사가 조금 엄하게 말하면 이 회사는 나한테 안 맞다며 퇴사한다. 친구와 의견이 다르면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며 관계를 끊는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 물론 모든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떠나야 하고 해로운 관계는 끊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조금의 불편함과 부당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불편함까지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피하면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뇌과학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안전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시스템이다. 안전 시스템은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게 만든다. 성장 시스템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도전하게 만든다. 두 시스템은 동시에 작동할 수 없다. 안전 모드에 있으면 성장 모드로 갈 수 없고 성장 모드에 있으면 안전 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안전 모드에서 보낸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즉시 안전 모드로 돌아간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다가도 조금 불안하면 멈춘다. 불편한 대화를 하려다가도 조금 긴장되면 회피한다. 그래서 평생 안전지대에만 머무르게 된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곳에만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 성장은 언제나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난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불안하고 조금 힘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멘자가 말한 마음을 괴롭힌다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단련시킨다는 뜻이다.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듯이 시련은 우리 내면을 단련시킨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더 강한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지금 관찰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과 성장을 원하는 욕구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한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회피하면 약해지고 맞서면 강해진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관찰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다. 말에 무게가 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늘 편안함만 추구해온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진다. 이것은 나이와 무관하다. 젊어도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은 단단하고 나이가 들어도 시련을 피해온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것이다. 편안함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장할 것인가? 이 선택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든다. 고통이 정말 성장의 필수 조건일까? 아니면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위안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멈춰섰다. 쉽게 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만약 고통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면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해야 할까?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반대 증거가 더 많다. 편안함 속에서만 자란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 이 문장은 너무 자주 인용되어 오히려 그 깊이가 흐려졌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격려로 받아들인다. 힘내라, 버텨라. 견디면 강해진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려던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었다. 그는 고통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과의 만남이다. 니체는 평생 병약했다. 극심한 두통과 시련 문제로 고생했고 말년에는 정신적으로도 무너졌다. 그런 사람이 고통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이것은 책상 앞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겪은 진실이다. 니체는 고통을 낭만화하지 않았다. 고통은 끔찍하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과하면서
우리는 변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죽이지 못하는 이라는 조건이다. 고통이 너무 크면 사람은 무너진다. 니체가 말한 것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이다. 이 구분이 핵심이다. 모든 고통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떤 고통은 사람을 부서뜨린다. 그렇다면 견딜 수 있는 고통과 부서뜨리는 고통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크기의 고통도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 니체는 또 다른 개념을 제시했다.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다. 만약 당신의 삶이 똑같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지금 겪는 고통도, 지금 느끼는 기쁨도, 모든 순간이 무한히 되풀이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 니체는 이것을 삶을 대하는 태도의 시금석으로 봤다. 진정으로 삶을 긍정하는 사람은 고통까지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질문처럼 들린다.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당신이 겪은 가장 힘든 순간을 다시 겪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 다시 겪을 수도 있다고 답한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장애물이 곧 길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다. 장애물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영원히 장애물로 남는다. 하지만 장애물을 통과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것은 길이 된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과 전염병 속에서 제국을 이끌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새로운 일의 시작이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에 대한 이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통제할 수 있다. 비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산을 쓸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다.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 몸을 묶을 수 있지만 내 마음까지 묶을 수는 없다. 외부 상황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내면의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다. 이것을 일상에 적용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말을 했다. 화가 난다. 이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라면 여기서 멈춰서 묻는다.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말은 이미 나왔다.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똑같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이것이 자유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원하는 것을 얻는 자유가 아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자유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상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상한 표현이다. 자유가 왜 선고인가? 사르트르가 말하려던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이다. 실존주의는 본질보다 실존을 앞세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정해진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만들어간다. 의자는 의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자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미 완성된 인간이 아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다. 부모도, 사회도, 신도 대신 정해주지 않는다. 나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유가 선고라고 말한 것이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비터 프랑클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다. 나치 수용소에서 그는 인간이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 자유를 발견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남는 것이 있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였다. 같은 수용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잃고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성을 지켰다.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였다. 프랑클은 이것을 의미 치료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켰다.
쉽게 말하면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견딜만 하다. 아니,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꺼이 선택할 수도 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밤을 새우는 것, 운동선수가 훈련을 견디는 것,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생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고통이지만 의미가 있기에 견딘다.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이유였고, 누군가는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이유였고, 누군가는 세상에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유는 달랐지만 이유가 있다는 점은 같았다. 반대로 이유를 잃은 사람들은 빠르게 무너졌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프랑클은 세 가지 경로를 말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일을 하는 것. 둘째,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하다. 앞에 두 가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세 번째는 가능하다. 프랑클의 이론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얕다. 그가 말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상황이 우리에게 묻는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그 대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맹자의 말로 돌아온다. 하늘이 그 사람을 크게 쓰려 하면 먼저 마음을 괴롭힌다. 이것은 운명론일까? 하늘이 이미 정해놓았으니 어쩔 수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개인의 책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까? 맹자 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운명론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노력과 선택을 강조했다. 맹자가 말한 하늘은 단순히 외부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상황, 우리가 마주하는 조건들이다.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한다. 크게 쓰인다는 것은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큰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을 괴롭히는 과정이 바로 그 준비다. 맹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힘든 일을 맡기고 굶주림을 겪게 하고 가난을 경험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한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린다. 하지만 맹자는 이것을 벌이 아니라 훈련으로 보았다. 운동선수가 훈련으로 한계를 경험하듯이 큰일을 할 사람은 삶으로 한계를 경험한다. 그 과정이 마음을 단련시킨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 불교의 첫 번째 진리는 고다, 괴로움이다. 삶은 괴롭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관찰이다.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는 것도 괴롭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불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불일치가 고통을 만든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네 번째 진리는 그 방법이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것인가? 맹자와 불교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다. 둘 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둘 다 프로통에 압도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맹자는 고통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불교는 고통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했다. 방법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다. 그것은 불만족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불교는 이것을 무상으로 설명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란다. 이 모순이 고통을 만든다. 맹자도 비슷한 통찰을 보여준다. 그는 하늘의 뜻을 고정된 운명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하는 상황으로 보았다. 때로는 유리하고 때로는 불리하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이것이
군자의 도리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회복 탄력성으로 설명한다. 영어로는 resilience다.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른다. 이것이 탄력성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다. 흥미로운 것은 회복 탄력성이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타고난 기질의 영향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작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쌓이면 회복 탄력성이 강해진다. 반대로 모든 어려움을 피하며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하다. 마치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관계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회복이 빠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면 무너지기 쉽다. 둘째는 자기 효능감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실제로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생긴다. 한 번도 성공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낮다. 셋째는 의미다. 프랑클이 말한 것처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견디기 쉽다.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고통은 견딜만하다. 넷째는 유연성이다.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능력이다. 고집스럽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막힐 때 무너진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어려움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장애물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통과해야 할 문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추상적이지 않다. 매우 구체적이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다. 70대 할머니가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다 멀리 떨어져 살았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외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고.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했다. 그림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나갔다. 같은 상황이지만 의미가 달라지자 삶도 달라졌다. 30대 청년이 있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기 싫었지만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다니던 일이었다. 해고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는 평소 관심 있던 분야로 전환했고 지금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었다. 이것이 실존주의가 말하는 자유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지혜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마음의 단련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모든 고통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벗어나야 한다. 해로운 관계는 끊어야 한다. 고통을 견디는 것과 부당함을 참는 것은 다르다. 성장을 위한 불편함과 존엄을 해치는 폭력은 다르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 한 가지 기준은 이것이다. 이 고통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가? 훈련은 힘들지만 나를 강하게 만든다. 학대는 힘들고 나를 부서뜨린다. 건설적인 비판은 불편하지만 나를 성장시킨다. 파괴적인 비난은 불편하고 나를 위축시킨다. 또 하나의 기준은 통제 가능성이다. 내가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변화 가능한 것이라면 노력할 가치가 있다. 변화 불가능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거나 떠나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이 끝없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다. 쇼펜하우어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예술과 명상을 통해 잠시나마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욕망을 잊는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하다. 불교도 욕망을 고통의 근원으로 본다.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을 연구했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동양과 서양이 바른 길을 거쳐 같은 진리에 도달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10년 후를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더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더 편한 사람인가? 이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의 불편함을 피해서는 안 된다. 더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언젠가 큰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니체가 말한 것은 결국 이것이다. 고통은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한 성자는 선택이다. 프랑클이 말한 것도 이것이다. 상황은 주어진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태도는 선택한다. 렌자가 말한 것도 이것이다. 시련은 온다. 하지만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내 운명을 정한다. 불교가 말한 것도 이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이 오늘 마주한 작은 불편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통과할 것인가? 이 선택이 모여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만든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탐구한 것도 결국 이 선택이었다.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고통을 겪는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결국 고통은 환상이 아니다. 실제한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통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탐구해온 진실이다. 답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의 시작이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본다. 시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평온한 날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맹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이 그 사람을 크게 쓰려 하면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한다. 이는 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정을 참게 하여 그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 시대였다. 혼란의 시대였다. 나라들은 서로 싸웠고 백성들은 고통받았다. 맹자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그의 답은 간단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그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맹자는 이것을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인간 성장의 원리로 보았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본성은 저절로 꽃피지 않는다. 개발되어야 한다. 어떻게 개발되는가? 바로 시련을 통해서다. 태어남 속에서는 본성이 잠들어 있다. 어려움이 닥쳐야 비로소 깨어난다. 맹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마음을 말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다. 이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휘되려면 단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길에서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나 놀라며 구하려 한다. 이것이 측은지심이다. 타고난 것이다. 하지만 이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다. 이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평소에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선 경험에서 온다. 작은 불편함을 견딘 경험이 쌓여서 큰 용기가 된다. 맹자는 또한 호연지기를 말했다. 크고 강한 기운이다. 이것은 어떻게 기르는가? 의로운 일을 쌓아서 기른다. 한두 번으로는 안 된다. 꾸준히, 오래 쌓아야 한다. 그런데 의로운 일은 대부분 쉽지 않다. 불편하고, 손해보고, 오해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생긴다. 이것이 호연직이다. 맹자 자신도 나는 40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40년 동안 쌓은 것이다. 맹자가 말한 하늘이 크게 쓰려 한다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다. 하늘은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 다만 큰 일을 하려면 큰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작은 일은 작은 준비로 충분하다. 하지만 큰 일은 다르다. 마음이 단단해야 하고 몸이 강해야 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직 시련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다. 맹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순임금은 밭에서 일하다가 임금이 되었다. 도열은 벽을 쌓다가 재상이 되었다. 규격은 물고기와 소금을 팔다가 등용되었다. 관요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재상이 되었다. 천수건은 바닷가에 숨어 살다가 발탁되었다. 백리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밑바닥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을 단련시켰다. 맹자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다. 필연이라고 보았다. 큰일을 할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친다. 왜 그럴까?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은 백성의 고통을 모른다.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맹자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성정을 참게 한다는 것이다. 성정은 성질과 감정이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두려워도 참는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다. 감정은 느껴도 된다. 하지만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성정을 참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밑바닥을 경험했는가?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맹자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고통은 저절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심리학은 맹자의 통찰을 현대적 언어로 다시 설명한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어려움을 피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나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긴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발견한 개념이다. 그는 실험에서 개들에게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주었다. 처음에는 개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포기했다. 나중에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개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을 피하는 경험만 반복하면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것은 실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학습된 믿음의 문제다. 맹자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다. 어려움을 피하면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할 수 있던 것도 못하게 된다. 이 학습된 무기력은 아주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한 번 실패하면 내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한다. 두 번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한다. 세 번 실패하면 아예 시도를 멈춘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무기력이 일반화된다. 처음에는 특정 분야에서만 무기력했는데 점점 모든 분야로 퍼진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전반적인 무기력이 된다. 반대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심리학자 엘버트 벤두라가 연구한 개념이다. 그는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밝혔다. 4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직접 성공 경험이다. 어려운 일을 해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 둘째, 대리 경험이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셋째, 언어적 설득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힘이 난다. 넷째, 생리적 상태다.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으면 도전할 의욕이 생긴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첫 번째다. 직접 해낸 경험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거나 격려를 드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낸 경험이 훨씬 더 강한 믿음을 만든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마음을 분발시킨다는 것이다. 한번 해냈으면 다시 할 수 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너무 큰 도전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패는 자기 효능감을 낮춘다. 하지만 작은 도전을 계속 성공하면 점점 더 큰 도전을 시도할 용기가 생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를 만든다. 뇌과학은 이 모든 것을 물리적 변화로 설명한다. 우리 뇌는 경험에 따라 실제로 변한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뇌의 유연성이다.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신경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 그 연결이 강해진다. 반대로 쓰지 않는 연결은 약해지고 사라진다.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런던은 도로가 복잡하다. 택시기사가 되려면 수만 개의 거리와 경로를 외워야 한다. 연구자들이 택시기사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놀라운 발견을 했다. 일반인보다 해마가 더 컸다. 해마는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다. 택시를 더 오래 운전한 사람일수록 해마가 더 컸다. 뇌가 필요에 따라 변한 것이다. 이것이 신경 가소성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변한다.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을 조절하는 부위가 커진다. 명상을 하면 주의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해진다. 운동을 하면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가 발달한다. 뇌는 쓰는 만큼 발달한다.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맹자가 말한 성정을 참게 한다는 것을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참는다는 것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위가 전전두엽이다. 이마 뒤쪽에 있는 뇌 부위다. 여기가 충동 조절, 계획, 판단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부위는 훈련으로 강해진다. 참는 연습을 하면 전전두엽이 발달한다. 반대로 충동대로 행동하면 전전두엽이 약해진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말한다.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어떤 아이들은 바로 먹고 어떤 아이들은 기다린다. 연구자들이 이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기다렸던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학업 성적도 좋았고 대인관계도 좋았고 건강도 좋았다. 왜 그럴까?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즉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으면 관계가 좋아진다. 하기 싫어도 할 일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 당장 즐겁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나중에 큰 것을 얻는다. 이 모든 것이 전전두엽의 기능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능력이 훈련된다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키울 수 있다. 어떻게 키우는가? 작은 것부터 참는 연습을 한다. 배고파도 조금 참고, 화가 나도 조금 참고, 피곤해도 조금 더 한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모여서 전전두엽을 강하게 만든다. 맹자가 말한 원리와 정확히 같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 호르몬은 위험에 대비하도록 몸을 준비시킨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에 피가 몰리고, 감각이 예민해진다. 적당한 수준의 코르티솔은 도움이 된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반응이 빨라진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직전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긴장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든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길어지거나 강하면 문제가 생긴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를 손상시킨다.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축소될 수 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뇌를 스캔하면 실제로 해마가 작아져 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이 중요하다. 맹자가 말한 것도 이것이다.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적절한 어려움이 필요하다. 너무 쉬우면 성장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무너진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역U자 곡선이 나온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퍼포먼스가 낮다. 스트레스가 조금 있으면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적절한 지점에서 최고가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이것을 여키슬 도슨 법칙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에서 100년 전에 발견한 원리다.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을 보면 이 원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매일 한계를 조금씩 넓힌다.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무겁게. 이것을 점진적 과부하라고 부른다. 근육도, 심장도, 뇌도 이렇게 성장한다. 갑자기 큰 부하를 주면 다친다. 하지만 조금씩 늘리면 적응한다. 그리고 어제는 불가능했던 것이 오늘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를 보자. 처음부터 42km를 뛸 수 없다. 먼저 10km부터 시작한다. 몸이 적응하면 15km로 늘린다. 다시 적응하면 20km로 늘린다. 이렇게 몇 달, 몇 년을 거쳐 풀코스를 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몸이 변한다. 심장이 강해지고 근육이 효율적으로 변하고 폐활량이 늘어난다. 뇌도 변한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향상된다.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다. 60대에 마라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렸다. 1년 후에는 10km를 뛸 수 있었다. 2년 후에는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다. 3년 후에는 풀코스를 뛰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것이 맹자가 말한 원리다.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가들의 뇌를 연구한 흥미로운 실험도 있다. 뇌과학자들이 성공한 기업가들과 일반인들의 뇌를 비교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편도체의 활동이 낮았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다. 반대로 전전두엽의 활동은 높았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공한 기업가들은 위기를 덜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학습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도 두려움에 휘둘렸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를 견디고 극복하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뇌가 변한 것이다. 한 창업가가 30대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다. 이전에 실패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5년 후 그의 회사는 성공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실패가 제일 좋은 선생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이 원리가 반복된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감옥에서 그는 독서를 했고 명상을 했고 자신을 성찰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이끌었다. 만약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고통이 그를 단련시켰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없이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고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어머니를 잃었고 누이를 잃었고 약혼녀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91세에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그의 연설을 읽으면 깊이가 느껴진다. 게티스버그 연설. 두 번째 취임 연설. 그 깊이는 고통에서 왔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런 깊이를 가질 수 없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 세상은 어둠과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물의 느낌으로 단어를 배웠다.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대학을 졸업했다. 작가가 되었다. 번역가가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성격은 어두운 곳에서 만들어진다. 고통이 그녀를 만들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졌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을 10년 후에 돌아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그저 힘들었던 시간으로만 기억될까? 아니면 나를 성장시킨 시간으로 기억될까? 차이는 지금 당신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결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 차이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의미 있는 고통과 무의미한 고통의 차이는 무엇일까? 의미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다.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다. 운동선수의 훈련 통증은 의미가 있다.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적 없이 아프기만 하면 무의미하다. 사업 실패의 고통은 배움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무의미하다. 관계의 갈등은 성장으로 이어지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서로를 파괴하기만 하면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인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라고 물어라. 만약 그렇다면 견뎌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벗어나라. 고통을 견디는 것과 부당함을 참는 것은 다르다. 성장을 위한 불편함과 존엄을 해치는 폭력은 다르다. 뇌는 도전 없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경가소성의 기본 원리다. 편안함 속에서는 뇌가 그대로다.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도전을 마주하면 뇌는 변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한다. 이것이 성장이다. 맹자, 심리학, 뇌과학이 말하는 것은 결국 같다. 시련은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한 성장은 선택이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를 만든다. 철학은 이것을 지혜로 표현했고 심리학은 자기 효능감으로 설명했고 뇌과학은 신경 가소성으로 증명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진실은 같다. 고요 속에서 이 진실이 우리 안으로 스며든다. 인류는 오랜 시간 고난을 이야기로 남겼다. 신화와 문학 속에서 영웅들은 언제나 시련을 겪는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렸다. 바다의 괴물을 만나고 마녀의 유혹을 받고 동료들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온갖 시련을 견디며 마침내 고향 이타카로 돌아왔다. 돌아온 그는 떠날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더 지혜로웠고, 더 강했고, 더 깊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다. 인간 성장의 원형을 담고 있다. 집을 떠나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시련을 겪는다. 시련을 통과하며 변화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부른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발견한 패턴이다. 세계 곳곳의 신화와 전설에서 이 패턴이 반복된다. 왜 그럴까? 이것이 인간 삶의 보편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일상을 벗어나 낯선 상황에 던져진다. 거기서 시련을 겪는다. 그 시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변화된 모습으로 일상에 돌아온다. 취업, 결혼, 창업, 이사, 이직, 모든 큰 변화는 이 구조를 따른다. 우리는 자신의 오디세이어를 살고 있다. 다만 바다의 괴물 대신 직장의 갈등을 만나고 마녀의 유혹 대신 편안함의 유혹을 만날 뿐이다. 구약 성경의 욥 이야기도 비슷하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재산도 많고 가족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다. 그는 신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신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었다. 욥은 깨달았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욥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종종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때로는 답이 없다. 고통은 그냥 온다.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신뢰를 잃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이었다. 맹자라면 욥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늘이 욥을 크게 쓰려고 먼저 시험한 것이다. 고통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고통은 준비 과정이다.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더 큰 역할을 위한 준비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 더 깊은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회복되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독일의 파우스트 전설도 흥미롭다. 파우스트는 학자였다. 모든 것을 공부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진정한 지식과 경험을 원했다.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영혼을 대가로 모든 것을 경험하겠다고.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은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겪는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권력을 누리고 좌절하고 다시 도전한다. 마지막에 그는 깨닫는다. 진정한 의미는 끝없는 추구에 있다는 것을.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를 얻으면 다음을 원한다. 이것이 저주일까? 축복일까? 괴테는 이것을 축복으로 보았다. 끝없는 추구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을 다룬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한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이 끝없는 갈망이 고통의 원천이 동시에 성장의 동력이기도 하다. 만족했다면 파우스트는 그저 평범한 학자로 남았을 것이다. 불만족이 그를 움직였다. 당신은 무엇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 불만족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파우스트처럼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동양과 서양이 다른 답을 제시한다. 맹자는 욕망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의로운 방향으로 욕망을 쓰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 공자도 비슷하게 말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맡긴 역할을 아는 것이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이것이 동양 사상의 균형이다. 노력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겸손함이다. 공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고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귀로 듣기만 해도 이해했고 70세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별 발달 단계가 아니다. 깨달음의 단계다. 특히 50세에 천명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공자가 천명을 한 것은 50년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은 후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 나라를 떠돌며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기도 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시련들을 겪으며 그는 깨달았다. 성공과 실패는 하늘에 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반면 서양의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강조했다. 덴마크 철학자인 그는 실존주의의 선구자였다. 그는 불안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았다. 왜 불안한가?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무엇을 선택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서 있다. 이 가능성이 불안을 만든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이 불안이 우리를 괴롭힌다. 키르케고르는 이 불안을 피하지 말라고 했다. 불안은 성장의 신호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중요한 선택 앞에 있다는 뜻이다. 편안하면 불안하지 않다. 이미 정해진 길을 걷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택하려면 불안하다. 이 불안을 견디는 것이 성숙이다. 키르케고르 자신도 평생 불안과 싸웠다. 약혼자와 헤어지는 고통, 대중의 조롱, 건강 악화.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그는 깊은 사색을 남겼다. 멘자와 키르케고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둘 다 고통과 불안을 회피하지 말라고 한다. 맹자는 마음을 괴롭힌다고 했고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어려움은 성장의 조건이다. 차이는 강조점이다. 멘저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크게 쓰임받는 것,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키르케고르는 개인의 실존을 강조했다.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사회적 기여도 중요하고 개인의 진정성도 중요하다. 맹자의 지혜와 키르케고르의 통찰을 함께 가져가면 균형 잡힌 삶이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두 질문은 함께 가야 한다.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 고통과 창조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베토벤은 음악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을 잃었다. 턱력이었다. 20대 후반부터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 음악가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 절망적이었다. 그는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예술이 나를 붙잡았다고 그는 썼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했다. 9번 교향곡, 합창. 인류 음악사의 걸작이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고통이 느껴진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가 느껴진다.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느껴진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유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런 깊이를 만들 수 없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만 더 깊은 것을 얻었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고통을 통해 기쁨으로. 이것이 그의 예술 철학이었다.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는 평생 고통과 함께 살았다.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렸고 18세 때는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러졌다. 평생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부러진 척추, 흐르는 피, 눈물. 하지만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고통만 담지 않았다. 생명력도 함께 담았다. 강렬한 색깔, 살고자 하는 의지. 프리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프다. 하지만 살아있다. 고통이 그녀를 죽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 생생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이 예술의 힘이다.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탐구했다. 고통이 그녀에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주었다. 반 고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렸다. 평생 가난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외로웠다. 귀를 자르기도 했다. 37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림들은 빛난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아르레, 침시에.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아름다움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 빛을 그렸다.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고통이 예술로 승화되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삶의 강렬함이 느껴진다.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 보인다. 해바라기 한 송이가, 밤하늘의 별이, 낡은 의자가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이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 고통을 직시했다. 그리고 고통을 작품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이 창조다.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새로운 무언가로 만드는 것이다. 맹자가 말한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베토벤은 소리를 잃었지만 더 깊은 음악을 만들었다. 프리다는 몸이 부서졌지만 더 강렬한 그림을 그렸다. 안 고은은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지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다. 시련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평소에는 이 질문을 묻지 않는다. 일상의 답을 대신한다. 나는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부모,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하지만 시련이 오면 이 정체성들이 흔들린다. 직장을 잃으면 직업으로 정의된 나는 누구인가? 살아가는 사람을 잃으면 관계로 정의된 나는 누구인가? 이때 우리는 본질적 존재와 마주한다. 역할과 관계를 벗겨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실존적 질문이다. 쉽게 답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질문을 묻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질문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끈다. 표면을 넘어 본질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것을 존재의 문제라고 불렀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존재를 잊고 산다. 그저 기능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죽음이나 큰 상실 앞에서 우리는 깨어난다.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맹자가 말한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큰 벼슬을 하는 것일까? 유명해지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아니다.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소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소명이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소명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소명이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가? 소명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작은 가게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명이 될 수 있다. 시련은 이 소명을 발견하게 돕는다. 편안할 때는 소명을 찾지 않는다. 그냥 살면 된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묻게 된다. 나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이 질문이 소명으로 이끈다. 고통은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낸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을 앓고 나서, 큰 실패를 겪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말한다. 60세 남성이 있었다. 평생 회사에 다녔다. 은퇴하고 나니 허전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몇 달을 그렇게 보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였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의미를 발견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 질문하는 모습, 웃는 모습.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만족스러웠다. 은퇴라는 상실이 오히려 진짜 자신을 찾게 해주었다. 28세 여성이 있었다. 내 기업에 다녔다. 안정적이었지만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번아웃이 왔다. 회사를 그만뒀다. 방황했다. 여행을 다니며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심리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상담사로 일한다. 수입은 전보다 적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다. 번아웃이라는 고통이 그녀를 진짜 길로 이끌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시련을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 은퇴라는 상실, 번아웃이라는 고통, 이것들이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었다. 만약 계속 편안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련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가? 현대사회를 보면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 기술은 발전했고 편의는 늘었고 물질은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불행해 보인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성공적인 커리어. 하지만 이것은 편집된 현실이다.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실패는 숨겨진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보인다. 이것이 만드는 환상은 고통 없는 성공이다. 노력 없이 얻는 것처럼 보인다. 젊은 세대는 이 환상에 노출되어 자란다.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모두가 힘들다. 다만 SNS에는 올리지 않을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인스턴트 문화도 문제다. 모든 것이 빨라졌다. 배달은 30분 안에 오고, 영상은 클릭 한 번에 재생되고, 정보는 검색 한 번에 나온다. 기다림이 사라졌다. 하지만 성장은 인스턴트가 아니다. 천천히, 오래 걸린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실패도 경험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자란다. 성장을 빨리 할 수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것을 더 악화시킨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 느리면 뒤처진다. 이 압박이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과정을 즐길 여유가 없다. 결과만 중요하다. 하지만 맹자가 말한 것처럼 하는 일마다 어긋나는 시기가 필요하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건너뛰면 단단해지지 않는다. 빨리 키운 나무는 태풍에 쉽게 쓰러진다. 천천히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견딘다. 현대인은 또한 비교의 함정에 빠져 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끊임없이 비교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니다. 나의 전체와 남의 일부를 비교하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면을 알지만 남의 삶은 보여지는 부분만 안다. 이 불공정한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당신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천천히 과정을 밟아갈 인내가 있는가? 아니면 빨리 결과를 보지 못하면 포기하는가?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맹자가 말한 사람들, 순임금, 부열, 교격, 관이오, 손수고, 백리에, 그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루아침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다. 밑바닥에서 오래 준비했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서서히 온다. 작은 통찰들이 쌓여서 큰 깨달음이 된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는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허상인지, 누가 진짜 나를 아끼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편안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어려울 때 비로소 보인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아플 때 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 잃고 나서 안다. 문학과 예술이 보여준 것처럼 고통은 인간 존재의 일부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의미 없지 않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고 질문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맹자의 말처럼 크게 쓰임받기 위한 준비다. 그 쓰임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르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비슷하다. 마음이 괴로워지고 몸이 수고로워지고 일이 어긋난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유가 확장되고 깨달음이 천천히 고요하게 우리 안으로 스며든다. 이제 우리는 안다. 고통은 피할 수 없고 시련은 성장의 과정이며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어떻게 실제 삶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통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차례다. 첫 번째는 고통을 다시 해석하는 연습이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다. 출근길 교통체증을 생각해보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짜증이 난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진다.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이 다르면 경험이 다르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라고 생각하는가? 해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오늘 겪은 작은 불편함을 떠올려보라. 버스를 놓쳤다. 비가 왔다. 계획이 틀어졌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버스를 놓쳐서 걸었더니 몸이 움직여서 좋았다. 비가 와서 평소 안 가던 카페에 들렀다. 계획이 틀어져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관점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이것을 매일 저녁 5분만 해보라. 오늘 힘들었던 일 하나를 떠올린다. 그리고 묻는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괜찮다.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관점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라. 노트를 펴고 3개의 칸을 만든다. 첫 번째 칸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를 쓴다. 사실만 적는다. 판단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일어난 일. 두 번째 칸에는 어떻게 해석했나를 쓴다.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세 번째 칸에는 다른 해석은 무엇인가를 쓴다. 같은 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칸. 회의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칸.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세 번째 칸.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나았을 수 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야겠다. 반대 의견을 통해 내 생각의 약점을 발견했다. 같은 사건, 다른 해석. 이 연습을 2주만 해보라. 매일 하나씩. 그러면 자동으로 다른 관점을 찾는 습관이 생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이것이 회복력이다. 한 70대 여성이 있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다.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 잘 해드려야지. 상황은 안 바뀌었다. 하지만 해석이 바뀌자 태도가 바뀌었다. 더 인내심을 갖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다. 힘든 순간도 적었지만 감사한 순간도 적었다. 남편이 미소 지은 순간, 함께 웃은 순간, 손을 잡은 순간,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의미를 발견했다. 두 번째는 불편함을 훈련하는 것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근육을 키우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작은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을 불편함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샤워할 때 마지막 30초를 찬물로 한다. 처음에는 힘들다. 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찬물 샤워가 목적이 아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이다. 나는 불편해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된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순간이 훈련이다. 몸은 조금만 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어난다. 이것이 충동을 조절하는 연습이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것도 훈련이다. 미루고 싶은 일, 귀찮은 일, 하지만 먼저 한다. 5분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한다. 시작하면 보통 계속하게 된다. 이것도 훈련이다. 미루는 충동을 이기는 연습이다. 금식도 좋은 훈련이다. 하루에 한 끼를 거르는 것이다. 배고픔을 느낀다. 하지만 견딘다. 배고프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운다. 배고파도 괜찮다. 이것도 지나간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도 훈련이다.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불편해서 망설이는가? 용기를 내서 말하라. 처음에는 떨린다. 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진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실패하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라. 찬물 샤워 30초, 10분 일찍 일어나기, 5분 먼저 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힘이 된다. 또한 한 번에 하나씩만 추가하라. 동시에 여러 개를 시작하면 부담스럽다. 이번 주에는 찬물 샤워만 한다.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일찍 일어나기를 추가한다.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라. 한 35세 남성이 있었다. 늘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처음부터 매일 실시간 운동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며칠 하다가 포기했다. 그러다 방법을 바꿨다. 매일 5분만 하기. 처음에는 너무 쉬워 보였다. 하지만 시작했다. 5분 스쿼트. 매일 했다. 2주 후 10분으로 늘렸다. 한 달 후 15분으로 늘렸다. 6개월 후에는 30분씩 하고 있었다. 작게 시작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그는 이제 운동이 습관이 되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다. 세 번째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의미가 있으면 견딜만하다. 어떻게
의미를 찾을까?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라. 매일 저녁 10분만 투자하라. 오늘 힘들었던 일을 쓴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왜 힘들었는가? 그냥 쓴다. 판단하지 말고,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냥 쓴다. 이것을 감정 배출이라고 한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그 다음 질문을 던진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년 후 이 일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괜찮다. 질문만 써두어도 된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한다. 계속 쓰다 보면 패턴이 보인다. 같은 종류의 일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같은 감정이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자기 이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대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속 글을 쓰다 보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다. 아,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거구나. 하지만 인정은 남이 주는 것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또한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우리 삶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다. 하나의 이야기다. 주인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성장이 있는 이야기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지금 겪는 시련은 이야기의 한 장이다. 이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 이런 구조로 써보라. 나는 상황에 있었다. 어려움이 생겼다. 처음에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행동을 했다. 그 결과 변화가 생겼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었다. 이렇게 쓰면 단순한 사건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대화도 좋다.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배우자, 친구, 상담사, 누구든 좋다.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다. 혼자 끙끙 앓지 마라. 관하라. 들어줄 사람을 찾아라.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다.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힘들어만 반복하면 더 힘들어진다. 그게 아니라 힘들다. 왜 힘들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까지 가야 한다. 문제를 토해내되 해결책도 함께 찾아라. 네 번째는 회복력을 기르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회복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될까? 명상이 좋다. 하루 5분만 투자. 편하게 앉는다. 눈을 감는다. 숨을 천천히 쉰다. 들이쉬고 내쉰다. 그냥 숨에 집중한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놔둔다.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이것만 해도 된다. 명상은 복잡하지 않다. 그냥 멈춰서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명상을 계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감정에 덜 휘둘린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본다. 이것이 회복력이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힘이다. 명상은 마음의 근육 운동이다. 주의력을 훈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진다.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괜찮다. 그게 정상이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냥 관찰하라.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반복한다. 운동도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매일 30분만 걷는 것도 좋다.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자연을 본다. 하늘을 본다. 나무를 본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된다. 걷기의 리듬이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발을 내딛는 것에 집중한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단순한 리듬이 마음을 진정시킨다. 걱정이 떠오르면 다시 발걸음으로 돌아온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회복력의 핵심이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만들어라.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기대고 서로 격려하며 산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질이 행복과 건강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한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관계다. 깊이 있는 관계를 몇 개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피상적인 관계를 많이 가진 것보다 진심 어린 관계를 몇 개 가진 것이 낫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라. 주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받게 된다. 멘토를 찾는 것도 좋다. 인생 선배, 존경하는 사람, 비슷한 길을 먼저 간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 이겨냈다. 그 이야기가 힘이 된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준다. 멘토를 어디서 찾을까? 직장, 교회,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어디든 있다.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라. 저는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가끔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준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수면도 중요하다. 잘 자야 회복된다. 하루 7시간은 자라. 수면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짜증이 난다. 잘 자는 것 자체가 자기 돌봄이다. 잠을 잘 자려면 루틴을 만들어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자기 전 휴식안은 화면을 보지 않는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한다. 음식도 중요하다. 우리 몸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라. 물을 충분히 마셔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다. 하나씩 시작하라. 명상 5분부터, 산책 10분부터, 글쓰기 5분부터.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라. 꾸준함이 변화를 만든 중요한 원칙이 있다. 회피하지 않되 자해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이 균형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고통을 피하려 한다.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친다. 이것은 성장을 막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인다. 쉬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채찍질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무너진다. 균형을 찾아라. 도전하되 무리하지 마라. 노력하되 자책하지 마라. 성장하되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혜다. 당신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자신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하듯 하라. 친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한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라.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왜 이것도 못해? 한심하다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힘들었구나,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가? 후자가 도움이 된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친절이다. 단기적 고통을 감내하여 장기적 의미를 얻는 선택을 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당장 편한 것과 나중에 좋은 것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 편한 것은 유혹적이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나중에 좋은 것은 지금 힘들다. 하지만 나중에 감사할 것이다. 운동이 그렇다. 당장은 힘들다. 하지만 계속하면 건강해진다. 공부도 그렇다. 당장은 재미없다. 하지만 계속하면 실력이 늘어난다. 관계도 그렇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면 당장은 편하다. 하지만 문제는 커진다. 불편해도 대화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저축도 마찬가지다. 당장 쓰고 싶다. 하지만 참고 저축하면 나중에 안정이 생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당장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병이 덜 생긴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한다.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더 나은 곳인가? 더 나쁜 곳인가? 미래의 나는 지금의 선택에 감사할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10년 후의 나를 떠올린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건강은 어떤가? 행복한가? 이 모습이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나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전환하라. 이것이 핵심이다. 관점의 전환이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적으로 볼 것인가? 스승으로 볼 것인가? 장애물로 볼 것인가? 계단으로 볼 것인가? 힘든 상사가 있다. 매일 스트레스를 준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면 괴롭다. 하지만 인내심을 기르게 하는 스승으로 보면 다르다. 나를 단련시키는 사람으로 보면 견딜만하다. 상황은 안 바뀌었다. 하지만 해석이 바뀌면 경험이 바뀐다. 물론 한계는 있다. 부당한 대우는 참을 필요가 없다. 폭력은 견딜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편함, 자연스러운 어려움은 다르다. 이것들은 성장의 재료다. 구분하는 기준은 이것이다.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부서뜨리는가? 성장시키는가? 파괴하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라. 당신이 지금부터 10년 후를 상상한다면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더 강한 사람인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더 평화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의 어려움이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일 수 있다. 맹자가 말한 하늘의 뜻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능성의 초대장이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늘은 우리를 믿는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시련을 준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짐으로 볼 것인가? 선물로 볼 것인가? 어느 쪽으로 보든 상황은 같다. 하지만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 짐으로 보면 무겁다. 선물로 보면 감사하다. 고통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다. 고통은 그냥 온다. 예고 없이, 이유 없이. 하지만 고통을 통한 성장은 선택이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 차이는 선택이다.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통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고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크게 견딘 사람이다. 이것이 맹자의 통찰이다. 큰 일을 하려면 큰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가 시련이다. 시련이 없었다면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련이 우리를 준비시킨다. 작게 쓰임받는 것도 좋다. 크게 쓰임받는 것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 한 가지 일을 성실히 하는 것, 한 곳에서 빛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쓰임이다. 당신은 어디에 쓰일 것인가? 아직 모른다면 괜찮다. 계속 걸어가라. 시련을 피하지 마라. 시련이 길을 보여줄 것이다. 힘들 때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준비되는 순간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도 나를 준비시킬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하나만 바꿔보라. 내일 하나 더 바꿔보라. 천천히, 꾸준히. 급하지 않다. 성장은 마라톤이다.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 낫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다. 맹자도, 공자도, 베토벤도, 만델라도, 당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시련을 겪었고 성장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을 느껴보라. 당신 안에 강함이 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시련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마주하라. 통과하라. 그리고 성장하라. 하늘이 당신을 크게 쓰려 하면 먼저 마음을 괴롭힌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부르는 소리다. 준비하라. 큰일이 기다린다. 이 부름에 응답하라. 예, 준비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미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둡다. 하지만 빛이 올 것이다. 계속 걸어가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추지 마라. 당신은 할 수 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만난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계단이다. 이 진실이 당신 안에 깊이 자리 잡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 진실을 증명하기를. 고요히, 담담히, 아름답게